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네, 법원이 오늘 새벽 0시 18분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점쳐졌던 이 건강 문제도 결국 참작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부장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가 됐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48자의 아주 간단 명료한 구속 사유였습니다만은 매우 명료하고 그리고 알기 쉽고 단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세 가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명쾌한 판단을 내린 셈이 됐죠. 예. 네. 네,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대략 한 5시간 50분이 걸렸다는 이제 분석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빨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는 좀 영장 실질 심사가 좀 길었어요. 사안 자체가 워낙 지금 세 분야의 11개의 혐의였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대개 이제 판사의 신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논리적인 논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단이 물론 검사도 검찰 측도 PPT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예. 이제 하나하나 논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던 게 최초의, 적용된 혐의가 제 기억으로는 18가지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되면서 아마 3가지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8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한 7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이게 또 길었다고도 볼 수도 없는, 예. 그리고 이미 보도가 나온 대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고,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그동안의 건강 상태 이제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해 온 걸 봤는데, 정 교수 측이 구속 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속 적부심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니까 예.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구속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이 받아들여야지만 구속 상태는 이제 다시 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다음에 어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11개, 그러니까 건강 문제만 아니라 하더라도 11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이른바 적폐 수사 때,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구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속의 영장 사유가 오늘 지금 이야기는 똑같아요.
중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 수감이 됐는데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석방을 해줬어요. 구속 적부심 신청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때 사유가 뭐였냐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유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꼭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변호인이 충분히 어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전례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뭐 예를 마침 그 김관진 장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이른바 김관진 장관이 그 기무사령부 또는 그 저 댓글 공작팀에 이런 댓글 공작을 알았는가 그리고 지시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은 그 정황에 대한 증거는 있었으나 지시했다는 증언도 엇갈렸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또 증언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범죄 성립에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 변호인 측에서 뭐 자신 있게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아니 얘기 다 듣고 하세요. 네네. 그 구속 수사가 과연 그 적절한가? 아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때 지금과는 그 적절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속 적부심 신청했다는 이해는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우는 왜 안 되느냐? 지금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돼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뭐냐? 형사 피의자가 이를테면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조건 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거야말로 구속 사유예요. 왜냐? 오히려 솔직히 인정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전의 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습니다 할 때는 오히려 그 구속을 면할 사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검토는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못 낼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의해서 애당초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올해 초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판결이 났는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다만 구속은 법정 구속은 안 시켰어요. 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구속 적부심으로 한정을 해서 전례를 말씀을 드렸다는 점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을 하면 바로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 이유도 물론 그러니까 자유심증에 의해서 그를 말하자면 지시했을 개연성이 많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속해서 수사를 할 만큼 아직 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 판결까지를 여유를 놔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지금 김관진 그게 여기까지 하고. 이슈가 아니니까 이게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 말만 그래요. 하고 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였던 재판부의 판단과 1심 판결을 냈던 재판부의 판단이 범죄에 대한 판단은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된 건 뭐냐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차원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였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다라는 점,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까지 총 58일간 이어진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부터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 오늘 새벽 법원의 판단으로 이 검찰이 이 어느 정도 이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이 문제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것도 뭐 예, 제가 뭐 먼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뭐 언론도 그랬고 특히 이게 뭐 그 조국 그 저 수사를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 갈려서 마치 윤석열과 조국 대전처럼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현재까지는 뭐 일단 그 조국 대전에선 우리 조국 장관 쪽이 판정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벌어질 2라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조국 장관이 곧 뭐 다음 주로 예상되는 그 소환 조사 이후에 과연 기소까지 갈 것인지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정말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2라운드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새로 진행될 사안이죠. 예, 좀 갈라서 봐야 될 거예요. 부당 수사냐, 과잉 수사냐. 부당 수사라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수사권을 발동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갖고 판단하는 게 과잉의 여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논점을 명확히 할게 도덕성 문제를 여기서 논외로 치겠습니다. 오로지 사법적인 측면. 수사는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요거에 한정해서 그럼 제가 과잉이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기에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게 뭐였습니까? 고려대 입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가지고 고려대 입시 비리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가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대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려대 그러니까 오로지 사법의 논리만 놓고 보면 압수수색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건데 입시 비리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따른 2010년에 고려대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 처리를 할래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본다면 과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과잉 수사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혹이라든지 비판을 불식시켜주는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지금처럼 이제 논박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기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그것은 과잉 수사가 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선 이 사안의 시발점 자체가 제1저자 등재 문제가 무슨 검찰이 흘리거나 뭐 시민단체 고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어느 언론이 독자 취재를 해서 밝혀낸 일이에요. 제1저자 등재가 됐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지수사 대상이 되고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고려대학에서 지금 입시 관련 서류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미제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압수수색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 구두 답변은 자료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 목록이 나왔잖아요. 자소서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는 그 자소서를 또 당시에도 마치 과잉 수사를 해서 검찰이 흘린 것처럼 뭐 공격을 했어요. 지금 여당에서.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자기가 올린 거야. 그 자소서 내용을 그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이것이 모범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 이 목록에 분명히 들어있었으니 이건 분명히 제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합성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보기에는 때는 조금 더. 제 얘기와 이동관 전 수석 얘기는 범위가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수사의 목적은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논점을 제안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수사를 해봤더니 행위의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를 지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사의 결과지.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2010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그러니까 이미 착수 단계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을 발동을 했다면 여기에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흥신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질문만 이전 수석에 질문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세요? 고려대학교 입시는요. 그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 시절의 논문 문제의 상급 학교가 대학교였고, 그렇죠. 대학교 이후에 이제 부산 의전원이 있으면 대학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주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답은 아니에요. 제가 질문 아니 그러니까 드린 질문이 답이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해답을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바로 단순히 이게 자 고려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 어떤 그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자 고려대 입학의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당연히 그 처음 시작부터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과잉 수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도 없고 그냥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저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의전원 문제가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그 됐어요. 얘기가 언론에서 제기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의 연속으로 본다면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지를 않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연결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문제를 한번 다시 그러니까 그 기억을 복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그럼 언제 제기가 됐는지를 저는 한번 복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총합이 된 상태에서 맞추는 거와
압수수색에 들어간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 교수 구속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주장했고요. 반면 그 민주당 지도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간명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그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에게 되묻고 싶은 게 그럼 한번 좋아요. 뭘 사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자, 첫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국론을 분열시킨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대통령 두 번에 걸쳐서 송구하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라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죄가 확정이 된 단계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발부가 지금 유죄를 확정하는 행위가 어떤 사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어떻게 뭘 사죄를 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게 정치 공세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한국당 차원에서 이어가야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도껏 하자.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치 공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인사권 이거를 어쨌건 행사하는 건 좋은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크고 비리가 이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됐던 이런 인사를 법무장관 것도 다른 것도 아닌 거기 임명함으로써 60일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고 깊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히 송구하다 근데 그때 송구하다 하실 때 저희는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때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 국론 분열의 그 원인 행위가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마치 국론 분열은 좋은 거 아니니까 앞으로 그냥 잘 서로 통합해서 하나가 됩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유체 이탈화법을 써셨기 때문에 이런 공세가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꾸로 왜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 이런 말하자면 자숙 모드랄까? 말수 줄이는 행태로 지금 바뀌었냐를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거에 원래 정상인 거예요. 요 앞에까지 진행됐던 여권에서 검찰 수사나 재법원 판단에 대해서 무슨 여론 비난전을 펼치는 것 같은 것은 그것은 사실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노멀 상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토 안 달겠습니다. 네. 이건 정치 행위고 네. 정치 행위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공세가 어떤 특히 조금 전에 말씀 야당에서는 공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리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듣기 좋은 꽃할 건 3-4번이면 질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정도꽃이라는 정도꽃의 어떤 미학을 좀 발휘를 하는 알겠습니다. 정치력도 필요하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좋은 말씀. 예,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납니다. 이름 행사 내용은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인데요. 이런 건데 오늘 대검찰청이 6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위 검사 마음대로 사표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자체 개혁안인데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법무부가 권고하고 그다음에 대검이 발표하는 시기였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 대검의 이런 어떤 입장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요거는 사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그러니까 감찰 기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무슨 검사라고 해서 스폰서 검사니 그랜저 검사니 그러니까 어떤 검사의 추문 이런 것들 있는데 의원 면직에서 싹 빠져나가면서 변호사 개업하는데 길터주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항상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건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의원 면직이라고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대검이 받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 만들어갖고 심의한다. 저는 좋은 이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시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에요. 사실은 의원 면직 형태로 빠져나가고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 이런 사람들 사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었잖아요. 몇 천만 원씩 뇌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하면 된다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또 거꾸로 악용되거나
그 또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약간 위헌적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대표적인 게 바로 공감명 갑질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표 내려고 그러니까 못 내게 했거든요. 그리고 재판했는데 결국 뭐 80만 원인가 뭐 얼마 뭐 결국 아주 소액 무슨 문제된 거 말고는 전부 무혐의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을 가하거나 이 가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운영과 관련해서 좌우간 뭐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모처럼 의견이 좀 맞았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조국 정국 속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견을 많이 피력해 왔죠. 근데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 교수의 구속에 이 우파 유튜버를 공신으로 꼽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허위 정보를 조작 특위를 만들어서 이 우파 유튜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 어제는 뭐 관련되는 그 조국 특위 의원들한테 표창장도 줬는데 오늘은 또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공신으로 꼽았어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좋게 선의로 해석하면 예. 그럴 수 있겠으나 뭐 사실은 뭐 우파 유튜브들도 고생을 했겠죠. 그 여론 조성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뭐 법원이 그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니까 예. 저는 뭐 말하자면 그 표현과 워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나 오히려 그 밑에 지금 말하자면 무슨 그 가짜 뉴스 그 특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신고하고 하면은 사실은 그 말하자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노란 딱지 붙이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계정을 뭐 없애거나 하는데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예. 그것은 그 언론 자유 내지 그 말하자면 알 권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공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이제 딱 미리 짚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이끈 힘은 첫째는 광화문의 국민들이었고 두 번째가 우파 유튜버였다.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여론에 휘둘려서 영장 발부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때 본인이 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노란 딱지 얘기, 요건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이게 요즘 그 유튜브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란 딱지가 붙여 일정하게 되고 있는 광고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파 유튜버를 지금 탄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무작이에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구글의 AI가 그 막 돌려가지고 AI가 지금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상업성이 짙거나 선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나오면서 이춘재를 다루고 있어 안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다루면 노란 딱지가 바로 붙어버려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붙였다고 AI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당하는 딱지 붙인 사람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추적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지금 마구잡이 이렇게 남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파 유튜버만 콕 찍어서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황 인식이 뭔가 크게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파 유튜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노란 딱지 받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냥 냉가슴 말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해라. 이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실제로 그 친문 네티즌 사이트 같은 데서 그 우파 유튜버를 이거 신고하는 거죠. 구글 같은 데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거는 별개로 치고 저는 그것이 또 과연 이 정치적인 어떤 뭐 그 배후 세력이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정치권에서 공방할 일이니까 제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도 뭐 떠돌고 있지만은 말하자면 어디선가에서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민감한 광고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구글 쪽에다가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국조를 하든지 이 의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혹시라도 진짜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중대한 이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사실 규명에서 예. 100% 예. 동의를. 저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뭐- 억울한 피해자도 지금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규명을 해야 얘기를 된다고 안 봐요. 하고만 있을 뿐이지. 예. 그런 점에서 AI가 지금 돌리는 거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구글 쪽이 뭔가 아주 책임 있고 책임 있는 답변과 그다음에 아주 면밀한 그러니까 사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점에 100% 동의를 하는데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뭘로 어떤 탄압으로 일단 몰아가면서 성격 규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면밀한 일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허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거죠. 이제 노란 딱지 얘기는요. 잠시 후 한 얘기 하다 다시 노란 딱지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 이제 유튜브 역시 얘기인데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그 이달 말에 정치 이슈를 다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첫 회에는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양정철 원장이 직접 출연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씀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론칭을 하는 건데 의사소통 TV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명이 되는 거고요. 의사 출신 2명이 이제 진행을 하고 여기 이제 양정철 원장,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 예.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토크를 하는 유튜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치 이슈에 대한 그렇죠. 치료법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그 조국 이른바 조국 대전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얼마 전에 그게 내려졌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천 앞두고 이제 그 당무감사 이런 걸 하기 전에 의장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적극적인 SNS 활동 네. 여부를 그러니까 그 평가 성적에 반영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간 적도 있고요. 정당 차원에서 유튜브 공간을 통한 어떤 적극적 홍보 활동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저 혼자 짐작하기에는 왜 이런 거 안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하죠. 또 더구나 우리 그 양정철 원장은 나름 또 우리 그 지금 현 정권의 그 중요한 책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SNS 공간에서 활약했던 이 논객들이 지금 또 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보통 뭐 팟캐스트 이런 거면 막 200만, 300만씩 구독자 그랬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기본은 권력을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옹호하는 얘기는 SNS 공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리 유시민 그 뭐 작가라 그래야 되나 이사장이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이거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큰 더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어차피 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지켜보고 거기서 품평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그 첫 방송에 나온다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 이철희 의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이 이제 이번 국감 중에 그 전격적 불출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2명의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는데 그 한국당에서는 아직까지 불출마를 밝힌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이제 흐름을 탈까요? 한 명이 있긴 있어요. 예? 번복이 될지 않을지는 김무성 의원이 예. 자기 총선에 안 나간다고 일찌감치 근데 이번에 이제 빛을 못 보고. 그 전에 이거는 문제 이 맥락은 아니고 예. 뭐 다른 차원에서 아니 그냥 뭐 지금은 그 내가 부산에서 안 나간다 그랬지 총선에 안 나간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그러니까 말을 근처에서 바꾸고 예. 있어요, 또 그래서. 예. 아니 뭐 그 말도 맞을 거예요. 난 부산 출마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쨌건 네. 지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죠? 우리 이철이 또 표창원 이 두 말하자면 과거 그 정치 평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제3자적 위치에서 편하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에 들어가면 사실은 더구나 초선 의원들은 당론에 이 묶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속으로 막 이렇게 차오를 때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 공천이 뭐라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대끼기 때문에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지금은 유명한 정치인이 초선하고 그만둘 때도 사실 그런 당론의 굴레 때문에 부대끼는 거. 근데 야당할 땐 그래도 좀 난데 여당할 때는 제가 아까도 SNS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실 아픈 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알만한 권력을 알만한 의원은 좀 그 정도는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뭐저 오세훈 의원이죠. 뭐.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부대끼 하더라고. 이 당론 때문에 자기가 이 당내에서도 할 말 못할 말 뭐 못할 말하면 안 되지만 오세훈 해야 될 선거법도 그렇죠. 있었고. 오세훈 선거법.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 옳은 얘기, 옳은 행동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당론이라는 굴레. 나는 조국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도 하면 안 되는 이 현실. 아니 기승전 조국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예, 아마 그것도 상당히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그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서 좀 일단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 중에 중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중진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물꼬를 터주겠다. 사실은 이게 순리라고 봐야 되는데 중진은 가만히 계시고 어쨌든 초선이고 그러니까 평가도 나쁘지 않은 의원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더 안타깝다. 1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는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아니라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은 586 세대예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586 출신 의원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교체가 되느냐가 민주당 쇄신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사실 앞으로 계속 관전하고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 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중진 의원들 이제 곧 릴레이 그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리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쪽은 이렇게 말하자면 초선부터 이 활발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뭐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그 유튜버가 공이 많다는 말하자면 지금 그 자족 무드 자축 무드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간이 좀 됐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 순서 왔습니다. 김평론가부터 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타 방송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기소 전 단계에 성립되는 거거든요. 기소 이후부터는 모든 게 공개되게 돼 있어요. 저는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사실은 사회적인 공방과 그러니까 논전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수사의 결과로서의 증거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뽑았습니다. 예, 저는 그 바로 유시민 그 이사장이 엊그제 얘기했던 무능할 때까지 출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피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왜 부장할 때까지는 유능했던 사람인데 국장 되더니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석할 땐 괜찮더니 장관 돼서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보다 큰 모자를 썼기 때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됐건 다선 의원이 됐건 자 물러날 때 나아갈 때 알아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부산스럽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전용